안녕하세요. 국어과 송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몽 신화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단군 신화를 공부를 할 때 신화라고 하는 것이 특정 민족에서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신성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었죠. 요 주몽 신화는 그 중에서도 고구려의 건국의 그 업적을 다루고 있는 건국 신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고구려를 건국한 시조인 요 주몽 의 그런 영웅적인 일대기적인 모습들도 여기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예요. 여기 이제 오른쪽 등급 노트에 보면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라고 나와 있는데 요 주몽 신화가 영웅 서사 문학의 이제 가장 첫 번째 전형이라고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요런 영웅 일대기적 구조가 이 뒤에 나오는 설화라든지 영웅 신화라든지 아니면 영웅 소설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같은 요런 구조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주몽 신화서부터 여러분들이 요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 추후에 영웅 이야기를 다룰 때 공부를 할 때 더 여러분들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 영웅 일대기적 구조를 살펴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일단은 요 영웅이라고 하면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이하게 탄생을 해야 됩니다. 평범하게 탄생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능력 또한 평범하면 안 돼요. 비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기아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요 주몽 신화에는 요 기아 요소가 나타납니다. 요 기아라고 하는 거는 아기를 돌봐야 될 그 보호자가 아기를 버리는 일을 얘기를 해요. 네. 요 기아를 여러분들은 영웅이라고 하는 것이 어렸을 때 한 번 시련을 겪는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어렸을 때 겪는 시련으로서 요 기아 요소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력자의 도움이 있고요. 조력자가 왜 필요하냐면 영웅 이야기에서 영웅이 너무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시련을 너무 쉽게 극복해버리면 이야기의 재미가 떨어져요. 그래서 요 영웅이 좀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극복하기가 어려운 시련을 이제 맞닥뜨렸을 때 요 조력자의 도움으로 간신히 그 위기를 넘겨야 이야기가 재밌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조력자의 도움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난이 또 있어야 되고, 어른이 된 다음에도 고난을 한번 시련을 겪어야 돼요. 그리고 요 고난을 극복하면서 이제 위협을 달성하게 되는 요 영웅 일대기적 구조를 요 주몽 신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영웅 일대기적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그 임진왜란을 겪지 않았다면 그 영웅적인 면모를 보일 수가 없었겠죠. 그냥 편안하게 영웅적인 면모를 굳이 보이지 않더라도 편안하게 이제 생을 마감하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일제 그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거는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런 힘든 시련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그런 영웅적인 면모를 보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영웅이 본인의 그 비범함과 그 위대한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는 한번 살펴봤고, 요 주몽시나 본문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요 영웅 일대기적 구조가 드러나는지를 잘 눈여겨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볼게요. 천재의 아들 해모수가 지상으로 내려와 물의 신 하백의 장녀 유화와 인연을 맺게 된다 했는데, 자, 여기 해모수랑 이제 유화가 있는데, 해모수는 천재의 아들이래요. 천재라고 하는 건 하늘의 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모수는 하늘의 신의 아들이고요. 요 유화는 누구의 딸? 네, 물의 신 하백의 장녀입니다. 딸이에요. 얘네들이 인연을 맺게 됐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하늘의 자손과 물의 자손이, 물의 신의 자손이 서로 인연을 맺게 됐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해모수가 사라져버리자 하백이 크게 노하여 딸을 쫓아버린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가부장적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부모의 허락 없이 자유 연애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엄하게 다스렸죠. 뭐 호적에서 파버린다거나 뭐 이런 집에서 쫓아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무례신 하백도 유화가 본인의 이제 허락 없이 자유 연애를 했기 때문에 크게 화를 내면서 이제 요 유화를 쫓아내게 되죠. 그래서 태백산에서 유화를 만난 부여의 왕 금화는 유화를 별궁에 거처하게 하는데 이곳에서 유화는 주몽을 낳는다. 자, 여기서 이 부여의 왕 금화라고 하는 거 잘 알아놔야 돼요. 이 부여의 왕 금화는 주몽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를 하면 안 되고 그냥 잠시 유화가 몸을 의탁하게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부여라고 하는 거는 고구려의 위에 있는 그 큰 나라였었죠. 부여라고 하는 나라. 요 주몽이가 후에 이 부여에서 나와서 고구려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부여의 왕 금화에게 요 유화가 하백에게 쫓겨난 유화가 몸을 의탁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헤모스와 인연을 맺게 된 이후에 생겨난 요 아들 주몽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몽은 그러면 누구와 누구의 자식? 네, 헤모스와 유화의 자식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 헤모스가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천재, 하늘의 신의 아들이었고 자기 어머니, 주몽이의 어머니 유화는 누구의 딸? 네, 물의 신의 딸. 그래서 요 주몽이는 천부지모가 되는 거죠. 아버지는 하늘의 자손이고 어머니는 지상, 그 물의 신의 딸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천부지모 이야기 요소가 여기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헤모스가 천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그리고 지상에 잠시 내려와서 유화랑 인연을 맺었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천손하강령 이야기도 모티프도 여기에 있다라고 드러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 요소 두 가지가 있었죠. 천손하강령 이야기도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천부지모형 화소도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처음 주몽을 낳을 때 왼편 겨드랑이로 알을 낳았는데 크기가 닷대들이쯤 되었다. 자, 요 유화가 주몽이를 낳았는데 주몽이를 낳을 때 뭘 낳았다? 알을 낳았대요. 이런 이야기 요소를 난생화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생. 이 난자가 계란할 때 그 난자예요. 네. 그래서 알에서 태어난 이야기 요소를 이제 난생화소 이렇게 또는 난생 모티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영웅 이야기에서 또는 건국 신화에서 요 난생화소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 요소예요. 꼭 주몽 신화뿐만이 아니라 꼭 우리나라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야기에서도 요 난생화소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 건국 신화에서 요 난생화소가 많이 나타나게 될까요? 왜 하필 알일까? 여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여기서 지금 영웅 이때의적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주몽이는 혈통이 어떻게 돼? 아버지가 하늘의 자손이고 어머니가 물의 신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귀한 혈통을 타고 태어났죠. 근데 또 탄생조차도 기이하죠. 난생화소예요. 난생. 알에서 태어납니다. 굉장히 기이하죠. 그래서 요 영웅 이때의적 구조를 따르는데 왜 하필 알에서 태어날까요? 요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필 기이한 탄생도 굉장히 많을 텐데 왜 하필 알에서 태어나는 기이한 탄생이어야 될까?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알이라고 하는 거는 알 속에 이제 들어있을 때의 세계와 알 밖으로 나올 때의 그 세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웅이라고 하는 게 나라를 새로 거국하게 된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는 게 영웅이죠. 건국이라고 하는 것도 기존에 있던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알을 깨고 태어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라고 해서 요 기이한 탄생이 난생 화소여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알 금화왕이 왕 금화왕이 이를 괴이하게 여겨 말하되 사람이 새 알을 낳은 것은 상스럽지 못하다.
하고 사람을 시켜서 이 알을 마목에 버렸으나 여러 말들이 밟지 않았고 깊은 산에 버렸으나 백수가 모두 보호했다. 자, 마목에 버리고, 여기 마목이라고 하는 거는 마국간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깊은 산에 버렸다. 요 이야기 요소가 뭐라 했죠? 이런 이야기 요소 기야화소라고 얘기했죠. 기야, 보호자가 자식을 버리는, 아이를 버리는 이야기 요소. 여기서 기야화소가 드러나는 부분이고, 이거는 어렸을 때 주몽이가 겪는 위기, 시련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말들이 밟지 않았대요.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다 보호했다. 그럼 이 말과 백수들이 요 어렸을 때 주몽이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영웅일대기적 구조에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지금 이 영웅일대기적 구조가 어떻게 이 이야기의 주몽신화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야 됩니다. 그것들이 문제로 자주 나와요. 구름이 낀 날에도 그 알 위에는 언제나 일광이 있었으므로 왕은 알을 가져다가 어미에게 보내고 기르도록 했다. 자, 일광이라고 하는 거 햇빛이에요. 한 줄기 햇빛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이게 뭐랑 연관이 되는 겁니까? 헤모스가 그 주몽의 아들 헤모스가 그 하늘의 신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죠.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주몽도 하늘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네, 그것들을 이제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은 마침내 열리고 한 사내 아이를 얻었는데 낳은 지 한 달이 못 되어 말을 하였다. 여러분, 그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말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 주몽이는 영웅이기 때문에 비범한 면모를 보이고, 이것 또한 영웅 일대기적 구조에 있었죠. 비범한 능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몽은 어머니에게 여러 파리들이 눈을 물어 잠을 잘 수 없으니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활과 화살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자, 요 그 태어난 지 한 달이 안 된 아이가 하기에는 굉장히 비범한 얘기죠. 여러분, 그 고구려 부여라고 하는 나라는 그 땅이 척박했기 때문에 농사가 잘 안 되고, 이때 당시에도 많은 그 생활하는 그런 그 환경이 뭐였냐면 수렵 활동이 굉장히 컸어요. 아니면 다른 그 부족을 약탈하거나. 그러면 뭐가 이제 뭘 잘해야 됩니까? 싸움을 잘해야 되고 활을 잘 써야 됩니다. 말을 타면서 활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요 활과 화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그 권위를 상징하는 거였고, 왕의 필수 덕목이었습니다. 통치자의 필수 덕목이었어요. 활을 잘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갈대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자 이것으로 방거 위에 물레 위에 파리를 쏘아서 화살이 나면 모두 맞았다. 자, 파리를 쏴서 활로 파리를 쏴가지고 모두 맞췄대요. 이것 또한 뭐야?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활을 잘 쏘는 게 통치자의 덕목이라고 얘기했죠. 네, 이때 당시에. 그래서 주몽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면모를 보였다, 비범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부여에서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주몽이가 된 것이죠.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나이가 장대해지자 재능도 겸비하였다. 금화왕에게 아들 7이 있었는데, 금화왕 아까 뭐였죠? 네, 유화랑 주몽이가 몸을 의탁하고 있는 부여의 왕이었죠. 그 아들 7이 있었는데, 그럼 이 아들들은 다 왕자들이겠죠. 부여에 항상 주몽과 같이 사냥하였다. 왕자 및 종자 40여인은 겨우 사슴 한 마리를 잡았으나 주몽은 사슴을 쏘아 잡은 것이 아주 많았다. 자, 여기서도 주몽이의 비범함이 드러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요 왕자들이 이 주몽이를 어떻게 이제 여기게 되겠습니까? 눈에 가시처럼 여기게 되겠죠. 질투나고. 네. 자기들은 왕자들인데 여러 명이 40명이 달려들어도 한 마리 잡았는데, 주몽이는 혼자서 막 여러 마리를 잡으니까 굉장히 질투가 나겠죠. 자, 다음에 왕자는 이를 질투해서 주몽을 잡아서 나무에 메어놓고 사슴을 빼앗아 가버렸는데, 주몽은 나무를 뽑아서 돌아왔다. 자, 요
왕자들이 주몽이를 나무에 메어놓고 사슴을 빼앗아 가는 거, 이런 거는 성장해서 겪는 시련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주몽이는 어떤 사람? 비범한 사람. 그 나무를 그냥 통째로 뽑아서 돌아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비범한 사람. 지금 영웅 일대의적 구조가 주몽신화 이야기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 살펴보면서 눈여겨보면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태자인 대소가 왕에게 말하되 주몽은 신용이 있는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고 눈길이 남다르니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반드시 뒷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도모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 없애버리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빨리 얘 죽이지 않으면 얘 능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자리를 넘보게 될 거예요. 얘가 새로운 통치자가 될 겁니다. 부여를 먹을 거예요. 얘가 우리 자리가 없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주몽이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하였다. 왕은 주몽이가 말을 기르게 하여 그 뜻을 시험코자 하였다. 자, 이 뜻을 시험코자 하였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을 기르는 일은 사실상 주몽의 능력에 비해서는 하찮은 일이죠. 네. 그럼 뭐예요? 이 하찮은 일을 맡겼을 때 주몽이의 반응을 보고 주몽이가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리를 빼앗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본다는 얘기죠. 네. 주몽이는 그 말이 준마임을, 좋은 말임을 알고 몰래 말 혀 끝에 바늘을 찔러 놓았더니 그 말은 혀가 아파서 물과 풀을 먹지 못하고 야이어갔다. 자, 여기서도 주몽이의 비범한 능력을 알 수가 있는데, 주몽이는 이제 신체적인 능력만 뛰어날 뿐만 아니라 머리도 좋아요. 요 좋은 말에다가 일부러 이제 혀에다가 바늘을 찔러 놓고 그럼 얘가 야이어졌을 때 이 말을 자기가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야인 말을 아무도 가지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럼 나중에 그 바늘을 뽑아서 이 말을 잘 먹인 다음에 나중에 이 말을 자기 걸로 할 수가 있겠죠. 왕이 마목을 순행하다가 여러 말이 모두 세진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마른 말을 아까 주몽이가 그 바늘 찔러 놓았던 그 준마 있죠. 좋은 말. 마른 말을 주몽이에게 주었다. 주몽이는 이를 얻어서 바늘을 뽑고 더욱 잘 먹였다. 주몽은 오이 말이 혓보든 3인과 같이 남쪽으로 향하여 개사수에 이르렀으나 건널 배가 없었다. 자, 주몽이가 그 왕과 그 왕자들이 본인들을 자기를 해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 눈치채고 뭐 하는 겁니까? 요 부여에서 도망 나오는 거죠. 그때 조력자가 있었는데 요 오이마리 혁보라고 하는 요 세 사람을 데리고 조력자로서 데리고 이제 나오게 되었다, 부여에서. 그런데 건널 배가 없었대요. 큰 강을 만났는데 건널 배가 없었대. 이것도 뭡니까? 성장한 후에 겪는 시련, 고난이죠. 뒤에는 이제 그 부여왕과 금화왕과 그 왕자들이 주몽이를 죽이려고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쫓아오고 있는데, 주몽이는 큰 강을 만났는데 도망갈 길이 없어요. 배가 없어가지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추격하는 병사들이 문득 닥칠까 두려워서 이에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개연히 탄식하되, 나는 천재의 자손이요 하백의 외손자로서 지금 난을 피해 여기 이르렀으니 황천후토는 천지신명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서 급히 주교 다리를 보내주소서. 요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지금 주몽이가 뭐를 앞세우고 있어요? 자기의 고귀한 혈통을 앞세우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활로써 물을 치니 고기와 자라들이 떠올라 다리를 이루어서 주몽이가 건널 수가 있었다. 자,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끔 조력자가 나타나는데 그 조력자가 누구예요? 물고기랑 자라들이래요. 이거는 주몽이가 그 물의 신인 하백의 외손자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겠죠. 네. 얼마 안 있어 추병이 이르렀는데, 쫓아오는 병사들이 이르렀는데 이 추병이 물에 이르자 물고기와 자라들의 다리는 곧 없어지고 이미 다리로 올라섰던 자는 모두 몰사하였다 해서 위기를 극복했네요.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서.
주몽이 어머니와 이별에 임하여 차마 떨어지지 못하니 그 어머니가 말하되, 주몽이가 이제 도망 나올 때, 부여에서 도망 나올 때 자기 혼자도 이제 도망 나오기가 힘든데 어머니까지 모시고 도망 나오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어머니는 그 부여에 두고 자기만 이제 도망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별을 하게 된 겁니다. 너는 어머니의 어미에 염려는 하지 말아라 하고 이에 오곡의 씨앗을 싸서 주었는데, 주몽은 생이별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보리 씨앗을 잃고 말았다. 자, 요 유화가 주몽이한테 오곡의 씨앗을 줘요. 오곡의 씨앗을 준다는 건 여기서도 뭘 알 수가 있는 겁니까? 이때 당시에 농경 사회였고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였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네요. 자, 주몽이 큰 나무 아래서 쉬더니 한 쌍의 비둘기가 날아왔다. 주몽은 응당 이것이 신모, 여기서 얘기하는 신모는 유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보리 씨를 보내는 것이다. 그 신성한 그 어머니께서, 여기서는 이제 유화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고, 잠오신, 땅의 그런 신, 그 수학의 신,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오국의 씨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한 후에 이에 활을 다려 이를수와 한 살에 함께 잡아서 목구멍을 열고 보리씨를 꺼낸 다음에 비둘기에 물을 뿜으니 비둘기는 다시 살아나서 날아갔다. 자, 요 비둘기를 어떻게 했대요? 활로 한 번에 잡았대요. 이것도 이제 그 주몽이의 비범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 비둘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그 유화랑 주몽이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 비둘기를 통해서 요 보리씨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요 죽은 비둘기에게 물을 뿜으니까 비둘기가 다시 살아났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몽이의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요 왕 주몽이는 스스로 띠자리 위에 앉아서, 요 높은 자리 위에 앉아서 임금과 신하의 위계를 정했다. 위계를 정한다는 얘기는 임금과 신하의 위계의 질서를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건국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몽이가 부여에서 나와서 고구려를 건국했다 해서 요 건국 신하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요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되네요. 그래서 요 고구려 건국이라고 하는 위협 달성까지 영웅 일대의적 구조가 다 요 이야기에, 주몽신화 이야기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놓고 숙지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고 요 작품 개관 보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특징 첫 번째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영웅서사 문학의 전형이다. 그래서 요 주몽신화 이후에 요 영웅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요 주몽신화에서 보이는 요 영웅 일대기적 구조를 다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양한 신화소가 풍부하게 결합이 되어 있다. 아까 여러 가지 나왔었죠. 뭐 천손하강령 화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천부지모형 화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난생 화소도 있었고, 기하 화소도 있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화소들이 신화소들이 풍부하게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것도 중요해요. 단군신화와 주몽신화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군신화 다음에 주몽신화를 바로 배우는 거예요. 자, 요 차이점과 공통점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일단 같이 좀 보면, 일단 단군신화랑 주몽신화 모두 다 요 천부지모용 화소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다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이제 탄생에 있어서는 이제 차이점이 존재를 하죠. 단군은 그냥 태생, 그냥 태어나고 평범하게 태어났고, 비교적 주몽이는 기이하게 태어나죠. 난생, 아래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단군 신화에서는 건국을 위한 뚜렷한 투쟁이 나타나지 않죠. 근데 주몽 신화에서는 건국을 위한 투쟁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주몽이가 그 부여에서 쫓겨나와가지고 도망쳐가지고 그 새로운 고구려를 건국하는 그런 그 건국을 위한 투쟁 요소가 비교적 단군 신화에 비해서는 잘 나타나 있게 되죠. 그리고 요 나라를 건국한 건국 신화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단군신화는 고조선의 건국신화고 주몽신화는 고구려의 건국신화라고 하는 점에서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주몽신화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네, 수고 많았습니다.